안녕하세요. 저희가 평균의 종말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개개인성의 원칙 중 두 가지, 들쭉날쭉의 원칙, 맥락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로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균주의 사고에 속아서 정상적인 뇌나 신체, 성격이 있다고 믿고 평균주의 사고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거나 배우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하나의 경로가 있다고 믿는 경향이 크고 이는 규범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과거 평균주의적 사고에 입각해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걷는 과정에 있어 고정화된 경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캐런 아돌프의 경우 28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어 다닐 때부터 걸음마를 뗄 때까지 발달 과정을 추적 관찰하였고 아이들의 개개인성에 눈을 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정상적인 경로에서 규정된 대로라면 기어다니기까지에는 정상적인 경로라는 것은 결국 없었고 무려 25가지 다양한 경로를 따랐는데 각 경로마다 독자적인 동작 패턴을 띄었고 모두 걷기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뒤집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앉아있다가 붙잡고 일어나서 걷기를 하는데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앉아 있지 않고 기어다니다가 뒤집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아이도 있을 수가 있고 이 기간 또한 더 길게 걸리는 경우도 있죠. 특히 아이들이 말하는 과정을 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를 하고 그 다음에 10단어를 하고 20단어를 하고 단어들을 2가지 단어를 붙이고 또 3가지 단어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보통 된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말이 조금 평균에 비춰서 또 평균이 나오죠. 보통 엄마들은 이 정도 개월수에는 이 정도 말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말이 조금 느린 편이었고 애가 왜 말을 못하지? 병원에 가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결국에는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2단어가 아닌 3단어를 하고 좀 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을 좋아해서 에어컨에 들어간 임펠러, 프로펠러, 압축기, 응축기 이런 단어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아이들은 경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로의 원칙은 2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어떤 목표를 위한 여정 역시 똑같은 결과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이고 저마다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A에서 B에 도달하기까지에는 다양한 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필기시험에서 10번을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번에 붙은 사람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10번을 떨어진 사람도 운전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는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에게 잘 맞는 경로는 당신 자신의 개개인성에 따른다. 이는 개개인의 과학에 근거한 것으로 개개인은 들쭉날쭉의 원칙과 맥락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진전 속도와 결과에 이르기까지 순서가 다양하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경로는 단 한 가지뿐이라는 믿음 하에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건 누가 더 빠르냐, 느리냐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시간 시험 시간에서 똑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있는데 30분 만에 푼 학생과 1시간 만에 푼 학생 두 학생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빨리 푼 학생이 좀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과연 이 이론이 맞는지 이 내용이 맞는지 교육학자 벤저민 블룸의 연구를 보시면은 학생들에게 이제 처음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 고정 속도형 그룹, 과거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학교 수업 시간에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배운 학생들, 그리고 자율 속도형 그룹, 자율적으로 학습 진도를 나가도록 허용하는 교사에 따라서 어려운 거는 조금 오랫동안 배우고 쉬운 거는 조금 빨리 넘어가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금 조정해서 유연성을 허용한 결과 이제 시험을 봤겠죠? 결국
고정 속도형 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내용의 20%밖에 이해를 하지 못했고, 자율 속도형 그룹은 수업 내용의 90%를 이해했다고 합니다. 결국 학습 속도의 약간의 유연성을 허용한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뛰어난 성취도를 나타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학습 속도와 학습 능력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 학습 방법 중에 고정 속도형 그룹으로 자라났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교육 시스템 구조는 전통적 방식에 따라서 고정 속도형으로서 개개인성을 고려해서 설계되지 못했고, 그 결과 모든 학생의 잠재력이나 재능을 키워주지 못했죠. 결국에는 수업 내용을 20%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을 자율 속도형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느 곳에 어느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교육기관인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 본인이 배우는 부분을 확실하게 다 마스터를 해야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개개인성의 원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의 사례로, 예시로, 경험으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수강할 과목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들쭉날쭉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는 교수님께서는 지루함을 잘 견디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흥미가 끌리게 되면 집중하는 이런 개개인의 성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맥락의 원칙,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맥락, 고등학교 때 알던 학생들이 없는 수업, 그리고 논쟁과 아이디어 중점식의 수업을 찾아서 수업을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들쭉날쭉한 측면과 상황 맥락적 기질을 이해한 덕분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경로를 설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칙들은 협력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이해하면 개인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더 잘 발휘될 수 있죠. 이렇게 저희는 개개인성 원칙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개개인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이제 평균주의 모델이 아닌 개개인성의 원칙을 활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교육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